한 권의 책으로 행복의 기적을 만나는 설의 책방. 사람들에게 중년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지쳐있는, 외로운, 우울한, 피곤한, 배나온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거론한다. 이런 반응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사회의 중년 남자들은 인생의 전반부를 직장을 잡고 가정을 꾸리고 집을 사고 그러기 위해 돈을 벌며 보냈다. 또 수직적인 문화의 직장에서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를 성취하기 위해 청춘을 바쳐 달렸다. 그 과정에서 지나친 음주와 만성피로, 고용 불안과 실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또 노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하는 과중한 책임감 때문에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미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다수 미국인들에게 중년은 쇠퇴의 이미지였다. 시력저하, 흰머리, 삐걱거리는 관절, 근육이 쑤시고 얼굴살이 처지며 기억이 흐릿해지는 중년의 위기가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해왔다. 중년의 쇠퇴 이미지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르지 않은 셈이다. 중년을 위기와 불안의 시간으로 처음 묘사한 사람들은 주로 심리학자들이었다. 자크 라캉이나 융과 같은 정신분석학자들은 중년기를 젊은 시절에 꿈꾸던 인생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깨닫는 시기이고 자신이 늙어가고 있으며 결국 죽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삶의 무의미함과 공허함 그리고 허무감이 찾아드는 과도기라고 했다. 데니얼 레빈슨 같은 심리학자들 역시 중년기를 사춘기와 같은 격동과 혼돈의 시기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최근에 여러 심리학자들도 가족에 대한 과중한 책임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겪는 지위의 변화와 좌절로 인해 중년들이 많은 심리적 위기를 경험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중년을 위기로 만드는 4가지 요소. 중년이 위기의 시기라면 이들이 겪는 위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년을 위기로 묘사하는 학자들은 신체적,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요소까지 4가지 요소를 위기 요인으로 꼽는다. 첫째, 중년의 시기가 되어 노안, 탈모, 체중 증가, 체력 저하, 고혈압 같은 신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덜컥 놀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증상들은 더 이상 자신이 젊지 않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중년에게 젊음의 상실은 두려움이다. 그래서 중년들은 청년들의 낭만과 자유, 지치지 않는 체력 같은 젊은 그 자체를 부러워한다. 두 번째는 경제적, 직업적 요소다. 중년 남자들에게 퇴직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삶의 장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만든다. 그리고 자아 존중감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깨트리며 분노와 화병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한다.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문화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50대 직장인들은 현재 직업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중년에게 직업은 심리적 안정감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직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는 곧 경제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중년 남자들은 인생의 그 어떤 단계보다 이 시기에 많은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자녀들 교육비, 생활비 부담, 그리고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을 지는 경우도 많다. 실제 2021년 하나은행이 서울 및 4대 광역시 40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로 42%가 은퇴 자산 마련, 그 다음으로 36%가 내 집 마련과 같은 주거 안정 확보를 꼽았으며 3순위로 자녀 교육을 꼽았다. 지금의 중년 세대는
한국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 책임을 지는 세대이자 최초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세대다. 그래서 샌드위치 세대라고 불리기도 한다. 한국의 중년 남자들은 젊음도 좋고 직장에서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이것들 중에서 경제적인 안정감을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중년을 위기로 묘사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로 꼽는 요인은 문화적인 요소, 사회라는 환경적 요소다. 젊음을 강조하고 지나치게 젊은 사람을 중시하면서 중년들은 자신이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또한 40대만 되어도 퇴출 대상이 되면서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사후정인이 5, 6도와 같은 표현들도 공공연하게 쓰인다. 중년들에게 젊음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늙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쓸모가 없어졌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년을 위기로 묘사할 때 사용되는 핵심적인 심리적 기제는 통제력 상실이다. 중년기는 대부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인생에서 정점이 되는 시기임에도 그런 힘과 통제력을 상실하는 고통과 함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혼란이 공존하는 시기다. 그래서 남자들은 미래의 삶에 대해 더욱 걱정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 애쓰면서 더욱 보수적이 되어간다. 또한 중년의 중요한 심리적 기제 중 하나가 분리 상실이다. 젊은 자신의 모습을 상실하고 부모나 친척 그리고 친구의 질병과 죽음을 목격하며 때로는 배우자와 사랑의 상실을 경험한다. 그러면서 삶이 혼란스럽고 허무해지고 우울해지고 낙담하게 된다. 이 때문에 중년 남자라면 누구나 어느 정도 심리적인 혼란이나 위기감을 경험한다. 도전과 기회를 내포한 전환기, 중년. 중년기에는 삶의 다양한 장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사람들은 그런 변화 안에서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에 대해 평가한다. 과거에는 중요했던 것이 지금은 덜 중요할 수도 있고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와서는 달리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재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구조를 모색한다. 이 모든 과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년들이 기억해야 할 점은 중년기라고 해서 결코 성장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년 남자들은 자신들의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해 무언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 다만 그 변화가 자신이 익히 알고 있는 청년기의 성장과 다를 뿐이다. 중년기의 성장은 마치 징검다리를 하나씩 하나씩 놓아가며 그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다. 다행스러운 점은 중년들은 이미 풍부한 삶의 경험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유능하며 책임감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자신을 지키고 성장시켜 온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년기에 자신의 삶을 다시금 개척한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청년기 삶 속에서 성장의 자원을 찾았다. 마음과 행동을 잘 다스릴 줄 아는 나이. 여러 가지 심리적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중년은 이전보다 자신의 정서도 좀 더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다. 직장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처럼 삶의 여러 관계에 대해서도 이전보다 균형을 잘 잡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예전에 누리던 권위를 조금 포기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다. 이전 같았으면 자신이나 타인을 향해 비난과 질책을 했겠지만 이제는 실수도 하면서 사는 거지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동료가 될 수 있다. 심리학자들은 중년기가 되면 나이가 들에 따라 삶의 가치나 성격 특성에서 변화가 생긴다고 말한다. 그리고 가장 공통된 변화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인내심이 많아지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많은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중년기에는 이전과 달리 개인적인 변화와 관계에서의 변화를 수용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물론 이런 변화가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이해와 수용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의 견딤과 기다림의 공백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성찰해야 한다. 중년 수업의 저자 가와기타 요시노리는 늙는다는 것과 나이 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늙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노화가 찾아온다는 뜻이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는 없는 여러 가지가 생겨난다는 뜻이란다. 그러면서 사람은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젊음과 호기심을 잃어버렸을 때 늙고 쇠약해진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이제 겨우 50대에 접어들었으면서 이 나이에 무슨 직장생활 얼마나 남았다고 와 같은 마음으로는 남은 인생을 흥미롭게 살기 어렵다. 새로운 경험과 배움에 대한 호기심, 새로운 시도에 대한 개방성을 가진 사람들은 60대가 되어도 여전히 젊고 활기찬 모습 그대로일 것이다. 물론 어떤 시도를 하든 초기에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시대에는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릴 것 같아 두렵기도 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년들에게 미래는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의 젊은 시절이 그랬듯이 말이다. 그래서 많은 중년 남자들이 이러한 불확실성과 두려움, 혼란 등을 피하기 위해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고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 싶어 한다. 현재의 편안함이나 확실성에 기대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현재를 유지해서는 중년이라는 강을, 중년이라는 전환점을 건널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게 시간이다.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한다. 변화에 직면한 사람들은 그 시기가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황이 혼란스러울수록 분명한 중심축이 필요한데 그 중심축은 자기 자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심을 굳건히 하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진정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지 말이다. 중년은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하고 스스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시기다. 그렇게 진짜 나를 다시 만난다.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6가지 자본. 심리학을 비롯해 경영학, 경제학, 간호학 등 많은 학문 분야에서 중년기 삶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한 바 있다. 어떤 사람들이 중년기 이후에 만족스러운 삶, 행복한 삶을 사는지,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탐색해 왔다. 그럼에도 중년이 되는 과정이나 중년기 삶에 대한 예측은 여전히 불분명하고 모르는 것들이 많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긴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여온 다양한 삶의 경로와 경험들,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던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들, 그리고 개인이 가진 목표나 기대가 모두 달랐던 탓이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보자.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함께 교실에 앉아 있었지만 현재 삶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하지 않은가. 30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은 정말로 다채롭게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함 속에서도 공통된 부분은 있기 마련이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니 중년 남자의 만족스러운 삶이나 행복한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었다. 어떤 연구에서는 그런 요인을 심리적 웰빙, 생물학적 웰빙, 사회적 웰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다른 어떤 연구에서는
신체적 자원, 인지적 자원, 동기적 자원, 재정적 자원, 사회적 자원, 그리고 정서적 자원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자원을 얼만큼 소유했는지에 따라 개인의 삶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모아보면 대체로 아래와 같은 6가지 요인으로 요약되는데 이를 중년의 삶에 잘 살아가는 데 필요한 6가지 자본이라 이름 붙일 수 있다. 신체적 자본,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 신체적 자본이 중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상당히 많은 연구에서 건강 상태가 좋으면 중년기를 잘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운동은 만성적인 질병에 걸릴 확률을 낮춰준다. 또 적절한 운동은 두뇌 활동에도 도움이 되며 우울증과 치매의 발병률을 낮춰준다. 그렇다고 격렬한 운동이나 엄청나게 많은 운동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달리기나 수영 또는 걷기 정도만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한다. 적절한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고 신체 에너지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게 해준다.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을 위한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 복잡한 일들이 마음속에서 정리되기도 하고 새로운 시도를 위한 의지가 생겨나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수명이 길어지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를 넘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화두가 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며 몸 관리를 하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귀찮음과 시간 부족을 이유로 건강을 챙기는 일을 소홀히 한다. 몇 년 덜 살아도 좋으니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사실이 있다. 운동을 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듯 건강에 해로운 것을 한다고 해서 일찍 죽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고도로 발달한 의학 덕분에 우리는 유병장수하고 더 오랜 세월을 만성질환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다. 더 끔찍한 사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모두에게 부담이다. 중년기에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느냐가 미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경제적 자본, 성큼 다가온 노후에 맞춰 대비를. 경제적 자본은 주로 소득과 관련된다. 직접적으로 노동력을 투입하여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이자, 주식, 토지, 건물 같은 물질적 자본도 모두 포함한다. 소득은 중년기로 넘어가는 과정과 은퇴 후 적응 과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요인이다. 중년기에는 자녀 교육이나 자녀 결혼 등으로 경제적 지출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걱정과 불안이 커진다. 실제로도 이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로라 카스텐슨과 마사 다비, 케네스 스미스는 늘어난 평균 수명에 맞춰 경제적 문제에 관한 삶의 양식을 다시 디자인하라고 조언한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더 오랫동안 일하라. 둘째, 더 절약하고 더 많이 저축하라. 셋째, 재정 관련 공부를 하라. 인지적 자본, 내 머리와 손이 지닌 가치. 인지적 자본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즉, 그 사람이 가진 지식, 기술, 기능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나 가치관 등 장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인지적 자본이 많은 사람은 유식하고 똑똑하며 특히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인지적 자본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방법은 단 한 가지, 배움을 이어가는 것 말고는 없다. 여기서 배움을 이어간다는 게 꼭 학교나 학원 등을 통해서 배운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상의 경험 안에서 배움을 얻을 수도 있고 동호회 활동 등 전문가 모임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카스텐슨 교수는 교육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노년기에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무언가를 배우는 행위는 단순 비용이 아니라 나에 대한 일종의 투자다. 사회적 자본, 시간과 감정을 공유하는 좋은 관계들. 사회적 자본은 가족, 친구,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뜻하는 말이다. 중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중년기 삶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다. 그 연구 결과들은 딱 꼬집어 말한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상대가 없다면 행복한 노년도 없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이자 하버드 대학교 건강센터에서 성인 발달 연구소장으로 일한 조지 베일런트 교수의 말이다. 중년 남자들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없는 사람보다 삶이 더 안정적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배우자가 있는지의 여부보다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은지 여부가 중년기 웰빙과 더 밀접하게 관련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어떤 연구에서든 일관되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사실은 중년 남자들의 경우 퇴직 이후 삶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남자들에게 아내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나이 들수록 더 그렇다. 그러니 아내에 대한 남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더 긴 설명은 필요 없을 듯하다. 심리적 자본, 고난과 역경을 대처할 수 있는 마음. 심리적 자본은 자신감, 희망, 낙관, 회복 탄력성 같은 내가 나에게 느끼는 심리적 건강성을 말한다. 베일런트 교수가 60여 년간 종단 연구를 통해 밝혀낸 행복한 노년을 위한 조건들 가운데 으뜸은 성숙한 방어 기제, 즉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였다. 우리는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고난과 역경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일에 대응하는 성숙함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1등 공신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고 희망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유머와 위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억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돕거나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라도 더 필요한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이타주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체성 자본,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아는 마음. 정체성이란 나는 누구인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고민이다. 또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연속성과 단일성을 지닌 주관적인 느낌이며 상당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 자기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관념이 정립됐다는 말은 자신의 삶의 가치, 목적, 비전 등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인생에서 정체성 자본이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알 때 비교적 일관되고 안정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며 살 수 있고 삶의 시련이 닥쳐도 쉽사리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소개한 6가지 자본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단연 정체성 자본이다. 이 자본을 지닌 사람들은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고 실현하고 또 수정하면서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삶을 살며 이 과정에서 고난과 역경을 넘어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다. 이는 심리적 자본의 축적으로 연결된다. 동시에 자아 정체성을 현실화하려면 부단히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인지적 자본 또한 축적하게 된다. 이런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어 사회적 자본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과로 경제적 자본이라는 부산물이 따라오면 고마운 일일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자본을 완벽하게 갖추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다. 다만 사는 게 혼란스럽고 복잡할수록 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자신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런 기준이 없으면 끊임없이 세상 변화에 따라 내 삶이 휘둘리고 남의 기준에 따라 내 삶이 움직여버린다. 당연히 삶의 안정감도 남의 이야기가 된다. 여기서 소개한 6가지 자본이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데 중요한 지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오늘 설의 책방에서 소개해드린 책은 구자복 지음 더 퀘스트 출판 인생의 전환점에 선 이들을 위한 자기성찰의 심리학이라는 부제가 붙은 50 인생의 재발견입니다. 책은 삶의 과정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용기를 주고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는 여정에 영감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책을 통해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멈춰 어제를 돌아보고 오늘을 성찰하고 내일을 계획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시작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인생의 끊임없는 발견과 탐구의 여정 속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